자, 오늘 형사소송법 첫 시간 수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업할 내용은 형사소송법 수사 파트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경찰 채용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고소 부분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수업하시게 될 이 형사소송법은 사실 형사소송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사소송 절차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절차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형사소송 절차는 수사 절차, 그 다음에 재판 절차, 그 다음에 재판 집행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 TV나 이런 데 보시면 형사라는 말 자주 들으시죠. 그래서 뭐 TV에 경찰 수사 드라마를 보면 김형사, 이형사 이런 식으로 경찰관들을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을 형사라고 보통 칭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어떤 법적인 의미가 있는 용어는 아니고 다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형사소송 절차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이다. 그래서 그 앞머리를 따서 보통 우리가 그냥 형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형사사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 그래서 그 사람을 김형사다, 이형사다 이렇게 칭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사소송 절차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절차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범인을 어떻게 수사할 거냐, 수사 부분에 대한 절차들을 배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범인을 수사를 했다면 수사만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재판할 거냐, 형사재판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또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재판이 확정되고 나면 그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형을 집행할 거냐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큰 절차를 형사소송 절차라 부릅니다.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경찰 채용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당연히 경찰 채용 시험이니까 수사 부분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또 경찰이 수사를 할 때는 증거를 통해서 선 증거 확보를 하고 후 범인 근거를 하는 것이 오늘날의 어떤 수사의 대체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과학수사라는 것이 강조가 되는데 이러한 증거를 확보하는 절차들에 대해서 아울러 중요하고 시험에도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에 이 수사 절차 중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았던 고소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주변에서 흔히 어떤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막 경찰서에 고소를 해야 되겠다 또는 경찰관에게 고소를 해야 되겠다는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사 절차 중에서도 특히 이 고소라는 부분이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고소 부분에 대해서 배우겠는데요. 우선 고소라는 것은 크게 5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고소는 누가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가 하느냐. 그래서 고소의 주체 문제가 중요한데 고소는 바로 범죄 피해자가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소는 누구에게 하느냐가 문제가 되는데요. 누구를 상대로 해서 고소를 하느냐 하는 건데 고소는 수사기관을 상대로 해서 고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범죄 피해를 입었는데 법원에 가서 고소를 한다. 그건 고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수사기관이라 그러면 바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어떤 것을 고소하느냐, 고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쉽게 생각하실 때는 고소라는 것은 바로 내가 뭐 범인을 근거해 가지고 경찰관에게도 데려다 줘야 그게 고소냐?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고소라는 것은 자신이 입은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게 신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바로 고소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주변에서 범죄를 목격한 사람도 112 전화를 통해서 범죄 사실을 신고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단계까지 머무를 때는 고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까지 머무를 때는 우리가 고소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피해 신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길 가다가 어떤 범죄 피해를 당했다. 그래서 112 전화를 통해서 이런 범죄 피해를 당했습니다라고 전화를 했다. 그 정도까지는 고소라고 하지 않고 피해 신고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고소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하나의 요건이 추가가 됩니다. 어떤 내용이 추가가 되냐면 반드시 고소를 할 때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고소가 적법하게 되기 위해서는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범죄 피해를 당하셨을 때, 예를 들면 112 신고를 합니다. 고소는 구두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전화로 해도 상관없고 서면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112 전화로 신고를 하면서 제가 이런 범죄 피해를 당했습니다. 범인을 꼭 근거해서 처벌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것이 고소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고소는 누가 한다? 첫째, 범죄 피해자가 한다. 누구에게 한다? 수사기관에 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것을 고소한다? 고소의 내용은 바로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다. 다만 주의해야 될 부분은 범죄 사실만 신고해서는 고소라고 하지 않는다. 피해 신고라고 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소가 적법하게 되기 위해서는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각각의 개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고소의 주체 문제인데요. 우리가 보통은 고소 그러면 범죄 피해자가 하는 것이 고소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소는 반드시 범죄 피해자만이 고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소의 주체는 범죄 피해자 등이다 하는 겁니다. 범죄 피해자 등이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 피해자를 포함해서 범죄 피해자가 일정한 사정이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도 고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범죄 피해자 등이라고 총칭할 수 있고요. 그걸 일괄해서 고소권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채용시험을 준비하면서, 소송법 채용시험을 준비하면서 첫째, 고소권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자, 고소권자는 다음과 같은 사람이 고소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 피해자가 바로 고소권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통 범죄 피해자라 그러면 어떤 의미의 범죄 피해자냐 하면 직접적인 범죄 피해자만 범죄 피해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내가 성폭행을 당했다. 그러면 아내는 직접 피해자지만 남편도 피해자기는 합니다. 그러나 남편은 간접 피해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소권자의 첫 번째 범죄 피해자라는 것은 바로 범죄의 직접 피해자다.
이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해서 성폭행을 했다, 뭐 성추행을 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해서 뭐 폭력을 행사했다. 이럴 때 미성년자인 피해자는 범죄 피해자로서 고소권자가 됩니다. 그런데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도 고소권자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소송법에서 법정 대리인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법정 대리인이라는 말이 나오면 피고인이 됐든 피해자가 됐든 그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때 미성년자의 부모가 바로 법정 대리인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때 그 미성년자의 부모인 법정 대리인도 고소권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꼭 시험에 나올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법정 대리인의 고소권은 미성년자의 고소권을 대신 행사하는 게 아닙니다. 대리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법정 대리인의 고소권은 처음부터 법정 대리인의 권한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미성년자인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도 법정 대리인은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쉽게 말씀드려서 미성년자가 엄마, 아버지 고소하지 마십시오라고 요청을 해도 아버지, 엄마는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고소권자는 이런 경우가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법정 대리인이 피의자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즉 아버지가 범인일 때는 누가 고소권자냐 하는 것이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고소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습니다. 즉 말씀드린 대로 자기 부모는 고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범인일 때는 누가 고소권자가 되느냐 하는 것이 세 번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피의자가 법정 대리인일 때 법정 대리인일 때는 고소권자가 누가 되냐면 피해자의 또 다른 친족이 고소권자가 됩니다. 즉 쉽게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범인일 때는 엄마는 피해자의 친족이죠. 그러니까 엄마가 고소권자가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문제는 그러면 만약에 고소권자인 범죄 피해자가 사망하면 또 누가 고소권자가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문제가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는 피해자의 배우자, 그 다음에 직계친족, 그 다음에 형제자매, 이런 사람들이 고소권자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우리가 사자의 명예손죄라는 게 있습니다. 사자의 명예손죄라는 말은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자의 명예훼손죄에서는 친족이나 자손이 고소권자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범죄 피해자도 사망했고 아무런 피해자와 법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럴 때는 검사가 고소권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지정고소권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소와 관련해서 첫 번째로 암기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소권자가 누구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고소권자는 범죄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 그 다음에 피의자가 법정 대리인일 때는 피해자의 친족, 그 다음에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는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 자매, 그 다음에 사자의 명예훼손죄에서는 친족이나 자손, 마지막으로 검사가 지정한 지정고소권자 등이 있다. 꼭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고소와 관련해서 두 번째 문제가 고소는 누구에게 하는 거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고소는 수사기관에게 하는 겁니다. 고소를 법원에 고소장을 냈다? 그거는 적법한 고소가 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된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뭐 크게 뭐 어려운 점이 뭐 있겠느냐, 뭐 별로 헷갈릴 것도 없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소는 이렇게 수사기관에 해야 되고 법원에 해서는 안 되지만 고소 취소는 다릅니다. 그래서 고소 취소는 수사 중일 때는 수사기관에 하고요. 그 다음에 재판 중일 때는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소는 수사기관에 해야 되지만, 그래서 법원에 하는 고소는 고소가 아니지만 고소 취소는 수사 중일 때는 수사기관에, 재판 중일 때는 법원에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가 고소는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겁니다. 즉, 고소는 바로 범인을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범인을 신고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우리가 보통은 고소를 할 때는 범인이 누구다라고 특정이 돼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입혔으니까 그 범인을 꼭 잡아서 처벌해 주십시오. 범인의 이름은 누구고 주소는 어디고 이렇게 알고 있어야 고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소는 범인을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겁니다. 그러면 범인을 신고하는 것이 아니다는 의미는 뭐냐? 범인이 특정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겁니다. 범인이 특정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범인의 이름 또는 범인의 얼굴, 범인의 주소 이런 것을 몰라도 고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어제 서울역 앞을 지나가고 있다가 소매치기를 당했습니다. 범인은 누구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꼭 잡아서 꼭 근거해서 처벌해 주십시오라고 해도 고소가 성립한다 하는 겁니다. 고소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범인이 특정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범죄 사실을 신고해야 되는 거라면 범죄를 입은 일시, 범죄 피해를 당한 일시, 그 다음에 범죄 피해를 당한 구체적인 장소, 그 다음에 범죄 피해를 당한 구체적인 방법, 범죄 피해를 당한 구체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소매치기를 당했다면 뭐 면도칼로 내 핸드백을 끄은 건지, 면도칼로 내 안주머니를 끄은 건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느냐? 이것도 특정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어제 정확하게 몇 시쯤인지 모르겠지만 또 장소도 서울역인 것 같은데 반드시 서울역 어디쯤인지는 모르겠고, 그 다음에 소매치기를 당한 것 같은데
소매치기를 하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몰라도 그런 대략의 일시, 대략의 장소, 대략의 방법에 의해서 내가 어떤 범죄 피해를 입었습니다라고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고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말씀드려서 고소를 할 때 마치 내가 형사 콜럼보처럼 내가 범죄 피해를 당한 구체적인 일시,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그 다음에 내가 범죄 피해를 당한 구체적인 장소, 서울역 몇 번지, 그 다음에 내가 범죄 피해를 당한 구체적인 방법, 예를 들어서 면도칼로 내 손 안주머니를 칼로 그어서 지갑을 훔쳐갔다 라는 식으로까지 특정되지 않아도 고소로서 성립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범죄 사실을 신고하면서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가 문제가 됩니다. 꼭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고소장 이렇게 해서 법무사 사무실이나 경찰서 주변에 있는 행정사 사무실에 가서 고소장 타이핑 쳐서 제출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고소장이라는 형식으로 제출하지만 구두로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구술로도 고소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또 고소뿐만이 아니고 고소 취소를 할 때도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구두로도 고소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고소의 시기 문제와 고소 취소의 시기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그 사건을 수사해서 공소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친고죄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법 총론 시간에 이 친고죄에 대해서 배우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범죄를 구분할 때 형법 총론상에서 범죄를 구분할 때 친고죄와 비친고죄로 구분을 합니다. 비친고죄라는 것은 범죄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는 범죄를 비친고죄라 그럽니다. 비친고죄는 대부분의 형법상의 범죄가 바로 비친고죄에 해당합니다. 그럴 때 친고죄와 비친고죄의 고소 시기가 문제가 되는데요. 우선 친고죄는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됩니다. 반면에 비친고죄는 그런 고소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고소 취소의 시기도 친고죄와 비친고죄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고소 취소의 시기와 관련해서 친고죄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고소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비친고죄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법 총론을 공부하시거나 또는 강론을 공부하실 때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 또는 적시고발범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우실 텐데요. 그 중에서 친고죄는 사실 형법상에 친고죄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성범죄들이 2012년 이전까지만 해도 대부분 친고죄였습니다. 즉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검사가 공소 제기할 수 있는 범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형법상의 범죄들 대부분이
비친고죄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형법상의 친고죄는 모욕죄라든지 비밀침해죄라든지 또는 업무상 비밀누설죄라든지 사자의 명예훼손죄라든지 하는 몇 가지 종류밖에 없고, 그 다음에 특별법상에도 예를 들면 저작권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일부 범죄들이 친고죄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형법에서 친고죄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다만 소송법에서는 아직도 고소와 관련해서 친고죄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송법상 친고죄는 고소 시기도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고소 취소 시기도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고소 취소를 해야 됩니다. 다만 비친고죄는 이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여러분들이 고소와 고소 취소에 대해서 우선 개념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고소와 관련해서 꼭 알아둬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고소 불가분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소 불가분의 원칙, 그런 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한자상의 용어다 보니까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가 있는데, 딴 게 아니고요. 고소는 나누어서 하는 것이 불가하다 이 말입니다. 고소는 나누어서 하는 것이 불가하다. 그래서 고소불가분의 원칙이라는 것은 친고죄를 고소할 때 말입니다. 친고죄를 고소할 때 일죄의 일부를 고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일죄의 일부를 고소하면 안 된다. 즉 하나의 범죄인데 하나의 범죄에서 일부분만 고소하는 것은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공범의 일부만 고소하면 안 된다. 즉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범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중에 한 명만 고소를 했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안 된다는 의미는, 그러면 고소를 했을 때 고소가 뭐 받아들여지지 않느냐, 그 뜻은 아닙니다. 일죄의 일부를 고소하게 되면 고소불가분의 원칙상 전부를 고소한 것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공범의 일부만 고소하면 고소불가분의 원칙상 전부를 고소한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일죄의 일부를 고소하면 안 되고, 고소를 만약에 하게 되면 전부를 고소한 것으로 된다. 이걸 고소불가분의 원칙 중에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범의 일부만 고소하면 안 된다. 이걸 고소불가분의 원칙 중에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소를 할 때는 하나의 범죄에서 한 부분만 따로 떼서, 예를 들면 뭐 성폭행 범죄를 고소하면서 강간범을 고소하면서 강간범의 일부에 해당하는 뭐 폭행만 고소한다든지 이러면 강간 전부를 고소한 것으로 된다. 또 공범 중에 일부만 고소하면 공범 전부를 고소한 것으로 된다. 이게 소위 말하는 친고죄 고소에서의 고소불가분의 원칙입니다. 이 고소불가분의 원칙은 고소 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고소 취소를 할 때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고소를 할 때든 고소 취소를 할 때든 다 적용되는 것이 바로 고소 불가분의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어떤 범죄에서 적용되느냐 하면 일제에서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반대로 수재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고민이 되는 게 뭐냐? 바로 과형상일죄입니다. 과형상일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형법 총론 시간에 배우실 텐데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범죄를 저지르는 걸 말하죠. 이럴 때 이 과형상일죄는 형법상으로는, 즉 실체법상으로는 수재지만 소송법상으로만 일죄로 취급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과형상일죄에서도 이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느냐, 이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과형상일죄에서는 그 과형상일죄 자체가 적어도 형법상으로는 수재이기 때문에 적용 안 됩니다. 그런데 과형상일죄도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과형상일죄에 해당하는 범죄 전부가 친고죄고, 그 다음에 각 범죄의 피해자가 동일할 때만 적용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형상일죄도 형법상 수재에 해당하기 때문에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 안 된다. 다만 과형상일죄의 모두가 친고죄고, 그 다음에 각 범죄의 피해자가 동일할 때만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이렇게 암기를 해두시고,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에서는 바로 과형상일죄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입니다.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절대적 친고죄일 때는 항상 적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법 시간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배우셨겠지만, 절대적 친고죄라는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분에 관계없이 항상 친고죄인 경우, 그걸 절대적 친고죄라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욕죄, 비밀침해죄, 업무상 비밀누설죄, 사자의 명예훼손죄, 이런 부분들이 절대적 친고죄입니다. 이런 절대적 친고죄에서 만약에 피해자가 공범 일부만 고소하거나 공범 일부만 고소 취소했을 때는 고소나 고소 취소의 효력이 공범 전부에 미친다. 즉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항상 적용된다 하는 겁니다. 자, 반면에 상대적 친고죄. 여러분들이 형법 총론을 공부하실 때 상대적 친고죄에도 마찬가지로 배우셨을 겁니다. 상대적 친고죄라는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분에 따라, 예를 들면 가까운 친척일 때는 형면죄, 그 다음에 먼 친척일 때는 친고죄, 남남일 때는 비친고죄, 이렇게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분관계에 따라 친고죄가 되기도 하고 비친고죄가 되기도 하는 그런 범죄를 상대적 친고죄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형법상 범죄 중에 재산죄에 해당하는 부분, 대표적으로 절도죄 같은 것이 대표적인 상대적 친고죄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대적 친고죄에서도 소위 말하는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 친고죄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분관계에 따라서 친고죄, 비친고죄로 나뉘기 때문에 피해자와 모두 친척관계인 가해자가 공범일 때, 즉 가해자 전부가 또는 가해자를 알기 쉽게 말씀드려서 공범 전부가 피해자와 친족관계일 때, 요때는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항상 적용이 됩니다. 반면에 공범 일부만
피해자와 친족 관계일 때는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고소에서는 좀 전에 앞부분에 설명드린 고소나 고소 취소의 절차와 관련해서 시험에 잘 나오기도 하고, 지금 뒷부분에 설명을 드리는 이 고소 불가분의 원칙과 관련해서 시험에 잘 나오기도 합니다. 이럴 때 고소 불가분의 원칙은 두 가지 원칙이 있다 그랬죠.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과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있다 그랬습니다.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문제가 뭐냐? 바로 과영상일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과영상일죄에서는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 안 된다. 수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과영상일죄에서도 예외적으로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즉 과영상일죄의 모두가 친고죄고 그 범죄 피해자가 동의할 때는 적용이 된다. 또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상대적 친고죄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대적 친고죄에서 가해자 전부가 피해자와 친족 관계일 때는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된다. 반면에 공범 일부만 피해자와 친족 관계일 때는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절대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와 예외적으로 적용 안 되는 경우를 구분을 해서 암기를 해두시면 편하게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첨언을 드리면, 이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반의사불벌죄나 적시고발 범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원칙이다.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오로지 친고죄 고소에서만 적용되는 원칙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여러분들이 우리가 소송법 수사 부분 중에서 경찰 채용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소송법 수사 부분과 증거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수사 부분 중에서 반드시 경찰 채용 시험 볼 때마다 한 문제씩 출제되는 부분이 바로 고소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설명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책을 공부하시면 고소를 편하게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소송법을 공부하는 것과 관련해서 하나의 팁을 드리면, 소송법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고등학교까지 재학 중에 들어보지 못했던 다소 생경한 그런 용어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좀 수사편은 좀 덜하지만 뒤로 갈수록 재판이나 재판 집행 절차 부분에서 특히 일상적인 사회생활에서는 쓰지 않는 법률적인 용어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그런 법률적인 용어에 너무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 용어들이 다소 낯설고 또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서 왠지 좀 어렵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이 소송법을 공부하는 중에 한 번만 전체적으로 책을 공부하고 나면 금방 익숙해지고 극복될 수 있는 용어들입니다. 그 용어를 여러분들이 소송법 수업 시간에 용어가 귀에 쏙쏙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용어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는 순간 소송법은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경찰 채용 시험 5과목 중에서 가장 고득점이 가능한 과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소송법을 공부하시는 동안 여러분들이 그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차근차근 공부하시고 제 강의를 따라오시면
그리 어렵지 않게 소송법을 정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수업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